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에 등장했던 뉴스 중에서 별도로 제가 칼럼으로 정리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글로벌 로턴스의 컨텐츠로, 텍스트 컨텐츠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자세합니다. 저는 그 요점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의 2024년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 3,100만 대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3년 판매대수는 3,009만 대였습니다. 물론 수출을 포함한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생산 판매 증가율은 3% 작년 대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이라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다른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이 판매가 하락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중국의 그 판매 증가는 분명히 주목을 끌만 합니다. 그것도 뭐 1,000만 대 정도의 그 유럽이나 1,500만 사이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3천만 대가 넘어가는 회사에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그 3% 자체가 의미가 큰 겁니다. 11월 달 자동차 시장 판매가 11.7% 증가해서 331만 대인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목을 끌죠. 물론 이제 중국은 최근에 그, 그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차,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 판매 장려책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중에서 신에너지차 판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동화차 판매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제외한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그리고 연료 전지 전기차 등을 포함해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신에너지차라고 말합니다. 이게 11월 달에 무려 47%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누계로는 약 3% 증가한 1,300만 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에너지차 구매 시 2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2022년 말에 폐지했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폐지가 아니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금은 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거론되는 게 중국의 건국 과잉 문제로 인해서 중국은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그 시각이 서구적 시각에 생기는 것이고 서구적 자본주의 생각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고 해서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고 합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세계관과 여타 지역의 세계관은 많이 다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중국의 세계관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세계관 제가 반대하는 건 많고 결국 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은 없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내용이죠. 어쨌든 지금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컨설팅 회사, 시장 조사 회사들이 2030년에 중국의 신차 판매 대수가 3,800만 대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재작년부터 4천만 대 시대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3,800만 대 시대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보수적이고 서구적 시각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이렇게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도 큰 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베이징 현대와 합작회사 사이에 1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현대는 2002년에 시작했고요.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현대차가 800만 대, 연간 800만 대 생산을 판매를 이루었던 2014년에 이 베이징 현대차 그룹이 베이징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차의 생산 대수가 180만 대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작년에 25만 대는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죠. 그걸 두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 미디어들은 뭐 현대는 그걸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적 상황을 알고 중국 시장의 판매를 이미 먼저 줄였다, 선제를 줄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왜곡을 하는데 그건 절대 그래서는 그건 아니죠. 사드라고 해서 판매가 크게 줄었고 그 더불어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문제가 더 큽니다.
그것이 우리는 경쟁력 향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그동안 해왔던 유럽이나 한국, 일본, 이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중국차는 이 아직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자동차 소비자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달리고 돌고 멈춘다는 개념에서의 자동차를 보지 않고 생각하고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중국식 표현을 하자면 스마트카에 비중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미케니컬,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일부, 뭐 조립이나 문제점은 있겠죠. 분명히 그것이 저는 한 2%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스마트카의 성능에 대해 비중을 두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젊은 자동차 소비자들은 그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현대차는 다시 지난달에 베이징, 상하이에 별도의 테크앤 나렌 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베이징 현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있겠죠. 일단 현대차가 추구하는 것은 인 차이나 포 더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되 그것을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것을 별도의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스마트카 이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베이징 현대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이제 뚜렷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중국화한다. 현대차가 중국화한다고 표현했었는데 중국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회사, 중국의 뭐 이런 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회사 관련 기술과 협력을 하되 그렇게 해서 중국차를 만들되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배경으로 해서 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을 수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미 처음에 이 현대가 상하이 테크 나렌센터 설립했다 했던 뉴스를 말씀드렸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는 베이징 현대에 투자를 해서 연간 생산 능력 50만 대를 갖추고 그중에서 10만 대 정도 수출하겠다라고 지금 한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테슬라하고 토요타가 이 휴머노이드에 발전된 이 버전을 또 공개했습니다. 토요타는 이 농구 슛을 하는, 그러니까 이 80피트, 약 23m인가요? 24만 미터의 장거리 슈팅도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 토요타는 그 큐라고 부릅니다. 큐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농구 슛으로는 가장 긴 거리에서 수술한 새로운 기네스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토요타는 2018년 3월 달에 일본 농구팀하고 홈 경기에서 처음으로 그 큐라는 이 휴머노 로봇을 선보였었고요. 2019년 5월 달에 3세대로 발전했고, 그때 2020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켰답니다. 그게 아마 2020년 동경 올림픽을 계기로 한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진 행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기본적으로는 로봇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던지는 스타일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계들은 하드 코딩,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입력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자신이 정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그걸 실행시킨 사람이 엔지니어가 높은 점수를 주게 되면 그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한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또 테슬라가 그 테슬라 옵티머스가 야외 산에서 걷는 장면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걷는 장면은 사실은 이미 8년 전에 그 보스턴 로보틱스, 지금 현대차 소유의 보스턴 로보틱스가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실현되는 상황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내년부터 한 대당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를 받고 일반인에게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가 항상 약속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고 봐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버스턴 로보틱스는 로봇의 몸체가 360도 회전하고
머리 위도 360도 회전하는 이걸 이제 전문적 용어로 인바디드 로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기보다는 인바디드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스턴 로보틱스는 미래 비전을 아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인공지능이 포함되긴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대체적인 이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펑도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봇을 공개했고 이것이 아마 지금 이 분야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 공장 현장에서 지금 인간이 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간단하게 말하면 파업이 없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충전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들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뭐 로봇이라고 하는 몸체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충전장이 우선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실제 디테일한 장면에서 일정한 장면에서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되겠지만은 그 실제 공장에서 적용이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NEF가 2024년 올해 전기차 배터리 팩 가격이 킬로와트어당 115달러로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경으로는 배터리 셀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LF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자 또 그만큼 가격도 내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NF는 내후년에는 킬로와트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연기관차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는 가격이 69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연망하고 있는데 이런 장기 전망은 사실 의미가 없죠.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가 너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배터리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대당 생산 가격에서 생산 원가에서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했었는데 그것이 20% 이하로 떨어진다. 또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엔진을 드러낸 것만큼 대신해서 들어섰던 배터리가 그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과잉 생산 능력이 오롯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CATL하고 BYD가 대표적인데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그들이 수익성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가격 전쟁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 2026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50%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9달러였던 것이 8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블룸버그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그 측면을 갈 것이라고 이제 예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랬지만은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 투자은행들의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희망사항을 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고 상당히 틀린 경우가 많았고 저는 그들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표명을 했고 대부분은 제가 했던 것이 맞았던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중국의 시애틀이 스텔란티스 합작해서 유럽의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하는 뉴스입니다. 이제 시애틀하고 스텔란티스는 각각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배터리 회사를 배터리 팩 생산 회사를 설립하는데 스페인에 생산하는데 지분은 각각 50%, 투자 규모는 약 40억 4천만 유로. 상당히 크죠. 유럽의 스텔란티스, 브리티시가 작년에 부도가 나고, 지금 노스볼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배터리 셀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 선제적으로 시애틀은 지금 유럽 시장을 공격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지금 시애틀은 유럽에 독일에 있고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스페인에 짓고 있는데 연간 생산 용량을 50기가와트로 잡고 있습니다. 주로 생산하는 게 이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입니다. LF 배터리의 수요가 그만큼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 배터리 셀 시장의 이 증가폭이 지난 다른 뉴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도의 칼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 배터리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의 배터리 3사도 배터리 셀 판매 가격이 수출 가격이 늘긴 하죠.
판매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점유율 측면에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CATL하고 BYD 등 중국 회사들을 뺏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바이두가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10.0을 출시했습니다. 아폴로는 바이두는 올해 1월 달에 6세대 로보택시를 공개했었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한 이 플랫폼, 오픈 플랫폼 10.0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아폴로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인데요. 로보택시 프로젝트인데 그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아폴로 고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베이징 자동차의 아크폭스라는 자동차에 채용하면서 로보택시 비즈니스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은 레벨 4가 가능한 시스템이 등장해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ASD,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SD, 테슬라는 이걸 FSD라고 그러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 다 어쨌든 그 용어를 만드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이 분야에서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벨 4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레벨 5는 더 먼 얘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수용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글로벌 개발자하고 기업 대상으로 그들의 안전한 기술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판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만들지 않고 그 차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체제가 아니고 이건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그것이 뭐 웨이모도 마찬가지 그런 길을 걷고 있고요. 어쨌든 이 관련 경쟁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바이두가 발표한 아폴로 10.0은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 10% 향상이 됐고요. 다만 이제 핵심인 SoC 시스템용 칩 반도체는 엔비디아 오린 칩을 사용합니다. 네, 이 특징은 일단 자동차 모델에 적용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아졌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 그것이 주행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걸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참고로 아폴로는 자율주행 거리가 올해 4월 기준 1억 킬로미터 돌파했고 아폴로 고는 바이두의 로보택시 비즈니스입니다. 중국에서 600만 회 이상의 서비스를 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사실 앞으로 로보택시 비즈니스는 웨이모가 먼저 시작했지만은 바이두가 더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배경으로 실제 자율주행 기술도 중국의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 그게 그 데이터죠. 그 데이터의 힘으로 중국이 더 기술적으로는 빨리 발전한다라는 지금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국이 궁극적으로 미국을 앞설 수 있을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12월 둘째 주 글로벌 오토뉴스의 뉴스 요약.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할게. 자, 12월 둘째 주 글로벌 오토뉴스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